자, 515페이지 피겠습니다. 515페이지. 손실보상의 기준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헌법 23조의 내용이에요. 정당한 보상. 자, 정당한 보상에서, 자, 넘기십니다. 516페이지. 자, 헌법상 보상 기준. 자, 첫 번째 후단부터 완전 보상으로 이해하는 입장. 자, 완전 보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완전 보상이 뭐냐? 보상 기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상액의 산정 시기는 자, 밑줄 그으세요. 시가 보상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니은번 중간서부터 당의 공익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옆에다가 개발이익 X라고 써주세요. 개발이익 X. 개발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디귿번 밑줄 긋겠습니다. 시가보상의 원칙을 취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피수용자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니은과 디귿이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51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란 자, 첫 번째 후단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자, 2번 판례 별표 치십시오. 2번 판례. 자, 보세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도 우리는 시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도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도 뭐 똑같은 말이지만 밑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후단부터 개발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판례의 네 번째 줄을 밑줄 긋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수용이 되더라도 그것은 위법한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 별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과 상관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당 사업을 통해서 땅값이 올라가거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배제하겠지만 고려하지 않겠지만 다른 사업, 어제 예를 들었지만 뭐 갑자기 기차가 들어온다거나 역이 하나 생긴다거나 이런 교통이 갑자기 좋아져서 생기는 이익 이런 것들은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판례 별표.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 옆에다가 여러분, 자, 이렇게 써주세요. 기대이익,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 여기가 몫이 되게 좋은 곳이야. 그래갖고 대박 치는 집이야, 이 집이. 그래서 어렵게 이쪽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거기가 이제 만약에 수용된다. 그 땅 자체가 수용된다. 그 지구 자체가 수용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만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런 걸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기대되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도 사실은 기대이익에 속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가 영업을 하면 이 정도 이익은 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민사에서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러면은 나이에 따라서 보상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몇 년의 인생을 살 예상인데, 그러면 보상액이 좀 더 올라가요. 그런데 이 토지 수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수용은
기대되는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역사적으로는 대인적 보상, 대물적 보상, 생활보상으로 변천했는데 두 번째 줄 대물적 보상을 원칙으로 생활보상을 가미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대물적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주대책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생활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생활보상이라는 게 뭐냐?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세 번째 줄 후단부터 즉 치매가 없었던 것 같은 생활 상태로 변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자, 518페이지 맨 밑에 박스 치매가 없었던 것 같은 생활 상태로 변환.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재산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 보상은 재산 상태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대물적 보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가 1억짜리 집을 갖고 있었는데 1억 줄게 이거는 되는데 생활보상은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이주대책까지 마련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것은 재산 상태가 아니라 생활 상태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19페이지 생활보상의 의의 나오는데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가운데부터 금전적 보상으로 족하지 않고 즉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생활 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하자는 새로운 보상 기준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생활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뭐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요. 쭉 내려가서 특색 보겠습니다. 특색. 자, 생활권 보상 뭐인데 거기 원상회복적에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원상회복적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그어주시고 자 당연히 생활보상은 대물적 보상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번 후단에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 맞죠? 하지만 대물적 보상과는 다른 점은 뭐냐면 두 번째 줄 후단에 니은번 후단에 대물 보상에 비해서는 보상 대상이 훨씬 확대됩니다. 생활보상을 하게 되면 자 됐습니다. 그 정도 챙겨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판례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자 1번 판례 밑줄 그을게요. 자 이주 대책에 관한 처분과 특별 분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주대책의 의무적 수립 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이 철거되는 주민을 위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건 사업시행자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21페이지 5번 판례 별표치입니다. 521페이지 5번 판례 자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강행 규정이다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것은 강행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강행 규정. 자 이것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라 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입법자가 세입자를 배제하는 것은 재량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주거 이전비를 줘라 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따라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셔서. 자, 부대적 손실의 보상 볼게요. 잔여지만 좀 밑줄 그을까요? 자, 두 번째 박스.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1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 그 잔여지의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 부령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23페이지에서 이주대책과 영업 나오는데 거기 4번 판례 별표 한번 쳐볼까요? 4번 판례. 자, 수용재결 이전에 사업 인정고시 등의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 손실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보상금은 뭐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수용에 대한 보상금이죠. 근데 수용 재결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수용 재결 이전에, 자, 이 지역은 수용 대상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라고 플랜카드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문이 쫙 나가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졌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우리가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다.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지만 수용 이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자, 524페이지에 보면 거기 또 이제 잔여지 수용 우리가 지금 이 책에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고 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곳곳에서 좀 찾아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자, 그 표에서, 보충의 표에서 여러분 잔여지만 좀 밑줄 그을게요. 세 번째 줄. 자, 잔여지 토지, 자, 당해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1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매수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와 매수 청구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위에도 같이 밑줄을 그을까요?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전부 다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자, 525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기타의 보상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밑줄을 체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체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럼 9번 공용수용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르는데요. 일단은 사업 인정. 제목에 밑줄 그어주시고. 사업 인정. 자, 그 다음에 성질에서 형성행위라는 말 있죠? 형성행위 밑줄 긋고 특허 여러분 형성적 법률행위 특허죠? 특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토지조서 물권조서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박스에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나가 아니에요. 오타 난 것 같아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조서나 물권 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차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수용위원회가 심리 재결함에 있어서 재결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지 조서나 물권 조서를 만드는 이유는 향후 협의도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로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서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52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협의, 사법상 계약이라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결 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에서는 이런 박스에서 재결 있죠. 박스에서 재결. 볼게요. 박스에서 재결. 자, 두 번째 점 밑줄 그으세요. 준사법적 행위이고 형성적 행정처분으로서 대리에 속한다. 우리
형성적 행정행위가 크게 세 가지죠. 특허, 인가, 대리. 그 중에서 대리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대리에 속한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판례에서는 2번 판례만 펼쳐치겠습니다. 2번 판례. 자,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과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협의를 거쳤으나 보상액과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보상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재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토지 소유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불러서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요 문구 그대로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해서 윗줄 그라고 한 거고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방법, 529페이지에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넘어오셔서 손실보상의 기본 원칙,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제목에만 살짝 밑줄 긋겠습니다. 63조의 현금보상 동그라미 밑줄 그어줘도 되고, 밑줄 현금보상 넘길게요. 그 다음에 64조 개인별 보상, 그 다음에 65조 일괄보상, 자 66조 상계금지. 자, 보상액의 가격 시점은, 자, 첫 번째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그 다음 줄 재결 당시의 가격.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의 현물보상 있죠. 7번의 현물보상 옆에다가 예외라고 써 있어요. 현금보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물보상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냐면 유형에서 세 번째 줄, 자, 두 번째 줄부터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자, 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분양하거나, 자,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권리가 수분양권 같은 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후에 환지 교부, 다시 땅을 돌려주는 환지 교부를 하는 경우가 이제 현물 보상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 보상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시험에 주로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531페이지 손실보상액의 결정. 이에 대해서는 뭐 따로 포인트를 둘 만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복 12번 토지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 자, 넘어가시고요. 우리 소송에 의한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의한 절차, 기억번, 수용 재결이 대상인 경우. 아까 숫자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취소 소송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리을번 찾아보세요. 리을번. 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사업 시행자는 보상액의 감액을 이야기할 것인데, 자, 두 번째 줄 가의 두 번째 줄 형식적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의 밑줄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토지 소유자면 피고는 사업 시행자이고 원고가 사업 시행자이면 피고는 토지 소유자가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33페이지에 그 포인트에 환매권이라고 있죠. 환매권. 거기 별표 치세요. 환매권. 환매권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환매권. 환매권이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다시 내가 사갈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사갈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34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35페이지 기타 손해정보 제도라고 수용유사적 침해 이런 거는 다 독일 이론이에요. 독일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 우리 단지 경계이론, 분리이론 할 때 경계이론에 가까운 것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수용유사 침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정도로 선에서만 알아두면 되지. 이거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553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이제. 자, 행정쟁송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정쟁송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쟁송의 종류가 거기 나와요. 그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우리 판례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판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법한 부분은 없는데 이번에 행정재송의 종류 책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질적 쟁송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실질적인 쟁송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다 실질적인 쟁송입니다. 하지만 자, 분쟁의 존재를 전제함 없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 쟁송 옆에다가 사후라고 써 있어요. 사후 권리 침해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 필요한 쟁송이 실질적 쟁송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쟁송은 사전,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이나 청원이나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형식적 쟁송인데 형식적 쟁송은 잘 다루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쟁송. 자, 정식쟁송은 독립적 심판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적 심판기관이란 말은 법원이란 뜻이에요. 법원. 법원이 담당하는 쟁송은 정식쟁송. 그렇지 않고 행정청 스스로가 행정청의 일을 판단하는 것을 약식쟁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해서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가 원칙이에요, 여러분? 주관이 원칙이에요. 소송의 원칙은 주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점 밑줄 그을게요. 개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구하는 쟁송. 이게 주관적 쟁송이고 원칙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점. 자, 주관적 쟁송의 경우에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 여기 밑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재 씨랑 저랑 친한데 어느 날 근재 씨가 저한테 야랜다. 뭐 야라고 해요. 야, 친구라고 해봐. 야, 내가 이러이러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 이상하게 나한테 1억 갑자기 나 돈도 없는데 나 소득도 없는데 소득이 5천만 원인데 1억의 세금이 나왔어. 그래서 세금을 냈다? 라고 하면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어떨까요? 열받지. 열받지 않나? 열받아. 그래갖고 알았어. 내가 대신 소송해 줄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근재 씨가 소송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가 옆에서 왜? 나한테는 뭐가 없으니까? 법률상 이익이 없으니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은 내 법적 권리의무 관계의 변화가 없으니까. 세금을 이 사람한테 100억을 부과했던, 1000억을 부과했던, 부과하지 않았던, 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자, 요만큼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어. 묶여 있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됐어. 딱 여기서 그린벨트가 해제됐어. 근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내 땅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의 땅이야. 근데 정확하게 남의 땅도 그린벨트였고 내 땅도 그린벨트였는데 자, 정확하게 딱 내 땅에서 그린벨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요게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열받죠? 배 아프죠? 그래도 내가 왜 이 사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줬냐라고 따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내 권리부 관계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거든. 나는 예전에도 그린벨트였고 지금도 그린벨트예요. 변화가 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 주관적 소송이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은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 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객관적 소송은 두 번째 점에 밑으로 볼게요. 개인의 권익 침해가 요건이 되진 않는다. 그러면서 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객관적 소송 우리가 나중에 민중소송 그 다음에 기관소송을 이제 다룰 거예요. 근데 거의 살짝 다룰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살짝 다룰 수밖에 없는데 자, 왜냐하면 그거는 딱 법에서 정해진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소송은 야 우리가 그러니까 민중소송은 선거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여기 소송을 걸어보자. 그 사람의 권리의무 관계의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않지만 그래도 좀 사회를 바로 잡으려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민중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관소송은 뭐 지자체장과 지자체 뭐 이렇게 하는 게 주로 이제 민중소송에 기관소송에 해당하는 거죠. 그 밑에 나와 있네. 예. 자, 민중소송은 여러분 그냥 선고소송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기관소송은 둘 다 객관소송이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와 이제 뭔가 이제 분쟁이 있었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기관소송입니다. 자, 성질에 따른 구분, 항고소송, 행정처분의 취소, 자, 행정처분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자, 처분성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자, 밑줄 그을게요. 대등한 입장에서 법률 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를 다투는 쟁송을 당사자 쟁송이라고 얘기한다. 내려가서 6번. 자,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이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가끔. 판례 읽어보다 보면. 자, 시심적 쟁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없고에 관한 최초의 행정작용 자체가 쟁송의 형식일 때, 그러니까 당사자 쟁송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심적 쟁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행해진 행정작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복심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작용 자체가 쟁송이다. 쟁송의 형식이다. 여러분,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죠? 재결 처분. 그런 처분을 우리가 시심적 쟁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은 어떠한 처분이 있고 그 처분에 의해서 그 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복심적 쟁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 번쯤은 구분하고 표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정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5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3페이지. 자, 583페이지 행정소송 개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주로 제가 좀 챙기고 가고 싶은 것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는데 이제 포인트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 틀은 저번에 잘 잡아드렸고,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심리의 과정과
다음에 자, 선고 또는 판결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의 과정과 선고 또는 판결의 과정이 있는데, 자,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법적 관계를 묻고 따진다라는 뜻이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묻고 따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심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가 요건심리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본안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념은 뭐에 가까운 겁니까? 본안심리에 가까운 거죠. 본안심리에 가까운 거고, 자, 요건심리라고 하는 것은, 자, 자격을 따지는 거, 자격. 자, 본안심리라는 것은 내용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소송할 자격이 있는지, 소송할 자격을, 소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갖추고 있지 못하면 본안심리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심리를 통과해야 본안심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안심리에서는, 본안심리는 뭘 따질까?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맞는지, 그것은 이 사람의 주장, 즉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따지겠죠. 그게 본안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안심리. 자, 그러면 그걸 다 따졌어. 그걸 다 따졌으면 이제 그에 맞는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이 정도 표현을 알아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건심리를 통과하지 못했다.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럼 뭘 받게 돼요? 각하를 받게 되고. 자, 본안심리의 내용에서, 자,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 해서 원고가 패소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고가 패소하면 기각을 받게 되는 거고, 맞아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고, 원고 승소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항고소송을 주로 항고소송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항고소송의, 그러니까 대상은 처분이죠. 그러면 기각은 행정처분이 위법해요, 적법해요? 기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이야. 행정처분에 문제 없다는 뜻이야. 기각이라는 얘기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겠지. 그러니까 취소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기각을 받았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적법하다. 자,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유 없다가 되는 거고, 자, 원고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패소 처리되는 거예요. 패소. 진 거야, 원고가. 자, 그 다음에 인용이란 말은 해당하는 처분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의 청구가 맞다를 이유 있다.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원고의 입장으로 보면 원고의 승소 판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본안심리의 내용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할 수도 있고 피고가 주장할 수도 있죠.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보낸다거나 등등, 아니면 뭐 재판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변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해당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라는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청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본안 심리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입증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입증 책임을 누가 해야 되냐? 입증 책임을 볼 때 세세하게는 보겠지만 지금 저는 전체적인 원칙을 여러분에게 잡아주려고 하는데 자. 입증되었을 때 유리해지는 사람이 무조건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입증했을 때 유리해지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볼게요. 행정소송의 개설 두 번째 줄에 정식 재판 절차 밑줄 그으세요. 58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정식 재판 절차. 정식 재판 절차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원이 한다는 겁니다. 법원이. 법원이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약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약식. 됐고요. 자, 여러분 583페이지 맨 밑에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하는 사법작용으로 일반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예요, 영미법계예요?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았죠. 그래서 그 밑에다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사법이 공법과 사법의 이원론, 이론론, 이원론. 그래서 우리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계속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됩니까? 계속 구분하는 겁니다. 공사법 이원론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특이하게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사법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원에서 행정과 관련된 사안도 다룬다라는 뜻이고, 행정국가주의는 행정과 관련한 것은 별도의 행정법원에서 다룬다. 이게 행정국가주의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보통 대륙법계는 공사법 이원론의 행정국가주의고, 보통 영미법계주의는 공사법 1원론의 사법국가주의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양쪽을 하나씩 갖고 와서 공사법 2원론의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하는 사법작용으로 일반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위에 대륙법계, 영미법계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중요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준용한다. 자, 기준이 되어 사용된다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어 사용된다. 그러면 준용이란 말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편해요. 없을 때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을 때 가져다 쓸 수 있다. 자, 여러분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을 준용한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취소 소송을 가져다 쓰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일일이 우리가 다 모든 법들이 다 모든 내용들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없어? 그러면 취소 소송 거 갖다 써 이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체 법체계에서 가장 빨리 발달하고 가장 두껍고 가장 많은 내용이 있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민법이야, 민법. 그러면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사소송법을 가져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584페이지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도 뭘 가져다 쓴다?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준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84페이지에 날개 쪽에 있는 포인트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별표 쳐주시고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대략 볼게요. 대략. 여러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고 초기에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 볼게요. 584페이지 포인트 왼쪽 날개에 보면 행정소송의 특수성이라고 있죠. 자, 한번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 했나 한번 살펴보세요. 행정심판 임의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심판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원칙이죠. 원칙. 예외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죠. 필요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거라든가 조세와 관련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제소기간. 자, 제소기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단기라는 거예요. 단기. 그 이유는 뭘까? 행정의 우월성을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소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나라 법 시스템에서 주로 집행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일이 착착착착착 진행되는데 10년 뒤에 그거 잘못됐어요. 그럼 그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없던 걸로 싹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문제제기 하려면 빨리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날 90일, 있은 날 1년이라고 하는 다소 짧은 제소기간을 가지고 있다. 행정소송은. 그 다음에 집행부정지 원칙. 자, 집행부정지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이 정지돼요.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1억이라는 세금이 내려졌어? 그러면 나는 그게 옳고 그르고 상관하지 않아. 무조건 소송을 걸어. 그러면 소송 걸어서 막 따지다 보면 한 2년 지나겠지. 2년 동안 1억을 내지 않고 있는 그 지연 이자만 해도 엄청난 이득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행 부정지의 원칙인가요?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를 허가할 수도 있겠죠. 심대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될 경우에는 집행 정지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꼭 다룰 거예요. 집행 정지는. 그러니까 집행 정지가 예외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직권심리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권심리제도.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행정의 우월성을 좀 보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당사자주의가 원칙입니다.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가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원고나 피고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다시.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원래 이 법원의 행위 자체는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나서서 뭘 하지 않아. 일로 와 내가 재판해 줄게 그러지 않아. 소송을 고소를 해야 고발을 해야 그때 판단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권 심리주의는 조금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직권으로 법원이 알아서 묻고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소송에서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 원칙, 이것도 예외입니다. 원칙은 당사자주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심리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정판결. 이것도 이제 행정의 좀 우월성인 거죠.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사에서처럼.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자, 지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없어? 자, 여기서 할까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자, 인용해야 돼요, 기각해야 돼요? 인용해야 되지. 근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 원고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네 말을 받아들이면 전체 법 질서와 공공복리에 큰 피해가 된다.
그러니까 사정상 어쩔 수 없다. 이게 사정 판결이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소송에서는 인정이 돼요. 행정소송에서는 인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취소소송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판결의 효력, 기판력, 귀속력, 이런 거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것도 행정소송의 특수성입니다. 그래, 이거 기속력만 말씀을 드리면,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취소했으면 행정에서도 취소해줘야지. 재판까지 가서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무슨 그게 사법국가입니까? 그렇죠? 행정국가지.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자 판결의 효력까지도 이제 행정소송의 특수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행정소송의 한계에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